개정국어 최고의 전문가 벼룩쌤 최현영입니다. 자, 이제 벌써 네 번째 강좌가 여러분 왔네요. 네 번째 강좌. Well begun is half done. 그죠? 시작이 반이다. 그죠? 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여러분 이 4강이면 딱 반 정도 온 자 그런 강의가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 도대체 개정국어가 뭔가요? 각 영역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화법, 작문, 문법에 이어서 독서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독서. 자, 독서라고 얘기를 하면 기존 수능의 비문학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서 비문학. 자, 우선 읽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독서는 기존 수능 언어 영역의 비문학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다만 기존 수능 언어 영역과 달리 독서 과목의 내용 요소를 독서 지문에서 묻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지문 및 문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수능 언어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던 언어 관련 비문학 지문이 없어진 것 또한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결국 기존의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지문과 독서 지문을 활용하여 5개 정도의 지문을 구성하여 문제를 출제하게 된다. 이 부분은 앞 영역과 달리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A형과 B형을 동시에 설명하도록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봅시다. 잘 들어봐야 돼. 기존에는, 기존 수능 언어 영역에서는, 기존 수능 언어에서는 비문학에서 총 몇 지문이 나왔냐면, 자, 6지문이 나왔어. 자, 기존 수능 언어 비문학에서는, 자, 6지문이 나왔거든. 자, 이 6지문이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언어. 자, 이렇게 여러분 출제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수능 국어로 바뀌면서 자,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잘 보세요. 이 중에 언어 지문이 빠져. 언어 지문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문법 문제가 강화가 됐잖아. 문법 문제가 강화가 되면서 그거랑 비슷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는 언어 파트가 빠지는 거야. 자, 그러면 몇 개 남아? 5개가 남지.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이 5개 중에서 4개가 일단 끌고 와. 이 4개를 뭐로 끌고 올지는 잘 몰라. 뭐 인문, 사회, 과학, 예술이 될 수도 있고 인문, 과학, 기술, 예술,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잘 몰라.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기존 수능에는 없었던 독서 지문이 추가가 돼서 이 독서라는 건 여러분 독서법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 독서법 관련 지문이 출제가 돼서 여러분 1개. 그러니까 총 몇 개의 지문에 5개의 지문에 15문항이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지. 45문항 중에 15문항이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야. 만만치 않지. 수능에서 이제 내가 이제 요 다음 강의에서 문학 강의를 진행을 할 거거든. 문학은 쉬울 수밖에 없어. 2014 수능 국어에선 문학은 굉장히 쉬울 거야. 근거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추상적이 아니라 결국 문학이 쉬워지면 제일 큰 변별력을 갖는 건 문법, 2번째로 변별력을 갖는 건 독서, 즉 비문학이 될 거란 얘기야. 다행히 그 두 부분에 벼룩쌤이 강세를 갖고 있잖아요, 얘들아. 특히 선생님 비문학 강의, 독서 강의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적합한 강의는 솔직히는 아니야. 3등급 이하, 즉 중하위권 학생들이 3개월 만에 비문학을 잡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장담을 할게. 이건 내 목숨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3개월이면 비문학이 잡혀. 그 이유는 내가 좀 이따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오늘 비문학의 진수를 한번 보여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개정 수능 국어에서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중에서 4개 지문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독서 지문이 하나가 들어가는구나. 근데 이건 과연 A형하고 B형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큰 차이점은 솔직히 없어요.
물론 차이점을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큰 차이점은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A형, B형 친구들 모두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데, 자, A형 16번에서 18번 문제, 그 다음에 B형 19번에서 21번 문제. 일단 두 지문 6문항을 풀어보는데, 자, 시간을 한번 재봐. 내가 A형 16번, 18번은 과연 몇 분 안에 푸는지, 그 다음에 B형 19번에서 21번 문항은 몇 분에 푸는지, 자,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풀고 수업에 임하는 거 절대 잊지 말도록 하세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비문학 지문이 나오면 지문 독해를 먼저 해야 되겠지. 자, 국어 상위권 친구들은 지문 독해를 안 먹어. 왜? 그냥 지문이 술술술술 읽거든. 근데 적어도 중위권 학생들서부터는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정신이 없어. 특히 두 번째 지문 같은 거 봐. 굉장히 어려운 거야. 특히 과학기술 지문 들어가면 멍 때리지. 특히 B형은 문과 학생들이 선택을 하니까 과학기술 지문 나오면 정신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문 독해 확실한 원칙이 없기 때문이지. 학교에서 비문학 가르칠 때 첫 번째, 아예 안 가르쳐.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지문을 읽어줘 쭉. 그러면서 막 그거에 대한 내용을 피 튀겨서 얘기를 하지. 그게 무슨 여러분 비문학 공부입니까? 자, 일단 선생님은 비문학의 내가 오늘 틀을 한번 보여줄게. 비문학 지문 독해를 할 때는 첫 번째, 뭐를 여러분들이 먼저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지문의 틀을 먼저 잡아야 돼. 자, 이거를 선생님은 거시적인 독해라고 얘기를 해요. 크게 보는 거야. 일단 지문을 보면 숲을 먼저 봐야 돼. 숲을. 자꾸 문장 하나하나에 집착을 하면 큰 틀을 놓쳐. 일단 지문의 틀을 먼저 잡아. 자, 지문의 틀을 잡으란 얘기는 시간이 넉넉하니까 여러분 각 단락의 중심 내용 내지는 중심 문장을 찾으란 얘기야. 각 문단의 중심 내용, 중심 문장을 찾아야 돼. 아이 선생님 그걸 누가 몰라요. 저희가 그걸 못하잖아요. 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적이 없거든. 정말로 이건 학교 책임이에요. 이런 중요한 것들을 왜 안 가르쳐주고 넘어가냐고. 자, 이제부터 쌤이 간단하게 여러분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잠깐만 들어봐. 너희들은 아마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네 번째 것만 배웠어. 각 단락의 중심 문장을 찾을 때는 여러분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은 당연히 글 전체의 제재,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돼. 이런 원칙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지. 두 번째,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이 있을 때는 일반적 진술, 즉 범위가 넓은 게 중요한 거야.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제일 범위가 넓은 건 사계절이지. 그러면 사계절이 들어간 게 중심 문장이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하고 의견이 있을 땐 의견이 여러분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접속어를 따져주면 돼. 자, 결국 여러분들은 각 단락의 중심 문장을 찾을 때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기존의 인강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는 이것만 배우지. 자, 그러면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해줄 테니까 잠깐만 봐봐. 자, 여기 봐. 이게 원래 비문학 즉 독서 본강이 들어가서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미리 한번 보여줄게. 잘 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 자, A.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이게 이제 하나의 문단이야. B. 남자는 거칠다. 뭐? 거칠지? 그죠? 선생님 별명처럼 터프가이죠. 선생님 거친 새끼입니다. 자, 그러나 여자는 부드럽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그죠? 우리 딸, 우리 큰딸 굉장히 거칠어요. 자,
우리 딸이 어저께 통닭을 먹었거든. 통닭을 이렇게 BBQ에서 이제 먹고 싶다 그래서 밤 11시에 그 살찌게 통닭을 이렇게 딱 먹었어요. 우리 애가 좀 닭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해. 3학년 때인가 학교 시험에서 초등학교 시험에서 주관식으로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자석 단원이 나요. 3학년인가 4학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자석을 이용한 것들을 한번 찾아서 적어봐라. 얼마나 많아 자석을 이용한 게. 그죠? 얘는 거기다 뭐 썼는지 알아요? 승현이는 닭 쿠폰.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닭 쿠폰 이렇게 자석으로 딱 붙잖아. 그걸 적었던 애야. 닭에 대한 집착이 강하지. 근데 어저께는 밥 먹으면서 닭을 먹으면서 갑자기 엄마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엄마가 닭이라면 치킨이 되는 게 싫을 것 같아? 닭장에 갇힌 게 싫을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참나. 이게 보통 엄마는 사형당하는 게 싫을 것 같아? 감옥에 무기징역기에 갇히는 게 싫을 것 같아? 뭐 이거면 몰라. 엄마가 닭이라면 치킨이 되는 게 싫을 것 같아? 닭장에 갇히는 게 싫을 것 같아? 이게 정상적인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죠? 우리 딸이 좀 엉뚱하기도 하고 약간 거칠기도 한데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자 여기 봐. 이게 하나의 문단이야. 그러면 이 문단의 여러분 중심 문장은 뭐가 될까? A, B, C 중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답을 낼지도 몰라.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 작년에 이제 TV에서도 얘기 딱 했어요. 선생님이 2012년도에 TV에 이제 2번 나왔지. 그죠? 한 번은 강의를 하러 여러분 나왔었고요. 한 번은 그 청춘불패 이제 오락 프로그램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첫 번째 선생님이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거야. 이 비슷한 예를 이제 선생님이 들었는데 어떤 친구들은 거의 10명 중에 8명은 이 A를 중심 문장으로 봤을 것이고 오! 맞아 나야. 아마 요거를 중심 문장으로 든 친구도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이제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 정말 잘 들어야 된다. 꾸시풍 따 꾸샤 따 자, 또! 선생님이 외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지. 잘 보세요. 얘네 둘보다 얘가 범위가 넓지. 오케이? 얘네 둘보다 얘가 범위가 넓잖아.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분명히 일반적 진술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나 여자는 부드럽다? 그러나가 있으면 보통 앞이 중요해, 뒤가 중요해. 뒤가 중요하지. 그러면 접속어를 보면 또 얘가 중심 문장이야. 즉 얘는 두 번째 원칙, 얘는 네 번째 원칙이야.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잘 들어. 헌법, 법률, 명령, 조례야. 즉 이쪽으로 갈수록 중요해지는 거야. 즉 2번 원칙하고 4번 원칙이 충돌을 했지. 그럼 2번 원칙이 더 중요해. 그러면 당연히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땐 이 A가 중심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 이게 지금 하나의 문단인데 글 전체가 다 여자에 대한 얘기야. 글 전체가 다 여자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여자에 대한 얘기를 담은 건 여러분 얘잖아. 선생님 얘가 이해 가니? 그러면 결국 얘는 4번 원칙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1번 원칙. 글 전체의 주제와 관련이 돼. 그럼 이제 1번 원칙. 그러면 1번 원칙하고 2번 원칙이 충돌할 때 뭐가 중요하니? 얘가 중요하니까 그때는 중심 문장이 뭐가 된다고? 얘가 된다고.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각 단락의 중심 문장을 찾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외워서 적용을 하되 언제나 이 위의 원칙이 밑의 원칙에 우선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배워야지. 근데 너희들은 그냥 비문학 독서하면 맨날 접속어 나오면 세모 치고 뭐 동그라미 치고 접속어가 제일 중요하지 않은 거야 얘들아. 쌤 얘가 이해 가요. 이런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모든 지문을 접하는 거야. 일단 지문 독해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지문의 틀을 먼저 잡아. 거시적인 독해를 하란 말이야. 그래 놓고서 처음서부터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으려고 그러지 마.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지문에서 계속 막히면 또 읽고 근데 웃긴 건 두세 번 읽었던 지문이 오히려 오답률이 높아지잖아.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틀리는 건 틀리는 대로 틀리고. 선생님은 먼저 숲을 보란 얘기야. 예를 들면 지문이 있으면 그냥
처음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완벽하지 말고 여긴 봄이구나, 여긴 여름이고, 여긴 가을이고, 여긴 겨울 얘기구나. 일단 추상적으로 잡아놓고 만약 문제에서 낙엽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땐 가을 가고, 해수욕장 얘기 나오면 여름 가고, 이제 문제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보라는 얘기지. 우선 거시적인 독해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를 풀어. 그죠? 두 번째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디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자세히 읽는 미시적인 독해가 필요한 거야. 이제 봐봐. 여기 봐. 여기가 이제 소나무가 있는 데고 여기 이제 참나무가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소나무를 봐야 돼. 그럼 적어도 이제 소나무 부분으로 가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나무를 보는 거지. 우선 거시적인 독해를 통해서 지문의 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부분을 보는 그 선생님 독해 방식이 거, 미, 줄 독해야. 거시적인 독해를 먼저 하고 미시적인 독해, 이건 정말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독해 혁명이고 독서 상위권으로 가는 결정적인 방법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 현장 강의 인강에서 증명이 됐어. 내가 얘기했잖아 얘들아. 2011년도에 선생님의 비문학 강의를 EBS 친구들까지 합하면 총 2만 명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만족했던 강의야. 중하위권 학생들은. 꼭 믿고 여러분 따라와.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비문학에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거시적인 독해, 즉 이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각 단락의 중심 문장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자라는 그런 얘기야. 자, 아시겠지? 자, 그러면 자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풀었던 두 지문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지우고 자 지우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우선 이제 A형 자 독서서부터 자 먼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A형에서 풀었던 지문이 내가 몇 분 안에 푸는지 여러분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A형 16번에서 18번은 3분에서 아무리 늦어도 4분 안에 문제를 풀어줘야 돼. 내가 이 문제를 4분 이상 넘겼다면 나는 확실히 독해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 잔인하게 얘기를 하면 자 그러면 이제 A형 자 16번에서 18번 지문 자 인문 지문이야. 자 내가 A, B형 중에서 여러분 이제 인문 지문을 들어서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인문 지문 중에서 여러분 이제 역사 관련 지문이 나왔지. 자 역사서술과 관련된 지문이 나왔어. 자 우선 가나 다라로 두시고요. 언제나 이렇게 문단 앞에 도. 그 다음에 라달락에 여러분 접속어가 보이잖아. 한편. 언제나 이렇게 가나 다라 문단을 여러분 붙이면서 문단 앞에 있는 접속어에다가는 체크를 해도 이거 내가 정말 비문학에 관한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비문 이 사용자 매뉴얼이 막 10강 20강 돼버리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강의의 본질이 없어지니까 그냥 이런 얘기만 할게. 문단 앞에 접속어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앞문단과 뒷문단의 관계를 결정해. 나중에 독서 강의에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문단 앞에 있는 접속어는 앞문단과 뒷문단의 관계를 중요하는 굉장히 중요한 접속어구나. 자, 한편은 여러분 제재가 바뀌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다에서 라로 제재가 바뀌는구나. 자, 이제 이런 얘기가 된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가달락을 먼저 볼게요. 자, 가달락 쭉 읽어보니까 알렉산드로스 얘기 나오고 자, 맨 마지막 문장 비추고 이는 1, 2세기에 활동한 새 역사가들의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일단 가달락에서는 자,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자, 새 역사가들의 서술. 자, 이제 이 얘기가 나오지. 그러면 도대체 이 새 역사가들이 어떻게 서술을 했냐. 자, 나달락 밑줄거. 그 새 역사가인 아리아노스, 플루타크로스, 쿠르티우스 중에서
아리아노스와 플루타고라스는 그를 호의적으로 평가한 편이고 크루티우스는 비판적이었다라고 그랬지. 일단 여기까지만 밑줄 그어.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 무슨 진술이 나오겠니? 구체적 진술이 나오겠지. 아리아노스는 어떻게 평가를 했고 플루타크로스는 어떻게 평가했고 크루티우스는 어떻게 평가가 했는지.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 나달락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아리아노스, 플루타크로스, 그 다음에 크루티우스의 평가가 나오는 거겠지. 이 세 사람의 이제 평가, 누구에 대한 평가?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평가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이따 문제 풀 때 이 세 사람이 알렉산드로스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문제가 나오면 요 나달락을 집중해서 읽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안 좋은 점이 뭔지 알아? 가서부터 나까지 다 읽어. 이해가 안 가는데 다 읽어. 그리고 여러분 문제 풀 때 또 지문을 또 읽고 또 그 다음 문제 풀면서 지문 또 읽고 이런 비속어 써서 미안해. 그 지랄한단 말이야. 상위권 애들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지문의 틀을 먼저 잡아. 오케이. 자, 나달락에서는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이 세 역사가의 서술 평가가 나왔구나. 그런데 밑줄 그어. 이런 세 작가들의 입장 차이는 그들이 속한 역사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랬지? 그래 놓고선 그 다음 문장 봐봐. 아리아노스, 플루타크로스 얘기 나오고 나달락 한편 크루티우스 제자가 바뀌었잖아. 그러면 결국 다하고 라의 제목은 결국 이 평가는 뭐에 의해서 좌우가 됐냐면 이런 역사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참고 삼아서 나달락에서는 아하구, 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라에서는 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지. 선생님 얘가 이해 가요. 자, 포인트는 나달락은 이 세 역사가가 알렉산드로스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다하구라는 이런 평가가 어떤 역사적 환경에서 기인을 했는지 참고 삼아서 나하고 다달락은 아하구 풀에 초점을 뒀고 라는 쿠에 초점을 뒀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틀을 잡는데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잖아. 1분 정도면 이런 틀 분명히 잡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 놓고선 여러분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자고요. 16번. 윗글에 드러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전형적인 일치 문제가 나왔네요. 자, 16번 문제 전형적인 일치 문제야. 1번. 플루타크로스는 태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책을 썼다. 자, 대답해. 1번 답지는 어느 단락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1번 답지는 플루타크로스가 알렉산드로스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아니라 플루타크로스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대한 얘기지. 그러면 다 아니면 라잖아. 근데 플루타크로스지. 그럼 결국 1번 답지는 다단락을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다단락을 읽어봤더니 실제로 그런 얘기가 없어. 그럼 1번은 여러분 아웃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란 말이야. 2번. 아리아노스와 크루티우스는 로마 제정시대에 활동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럼 이것도 알렉산드로스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 다하고 라를 읽는데 다에는 아리아노스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라에는 크루티우스 얘기 나오니까 2번은 다하고 라를 읽어봐야 되겠지. 자, 읽어봤더니 다달라게 두째 줄 전자가 아리아노스지. 로마 제국의 고위직에 올랐지. 그 다음에 라달락 두째 줄 봐봐. 크루티우스가 활동한 1세기는 로마 제정이 막 제정되던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2번은 다하고 라의 내용을 바탕으로 맞는 얘기라는 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16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결국 이 답지를 보면서 공부를 안 한 애들은 어때? 1번 잘 봐. 공부 정말 못하는 애들은 지문을 일단 다 읽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가면 두세 번 읽지.
그래 무슨 1번 답지 일치 문제네. 그럼 1번 답지 또 찾으려고 가서부터 또 읽고. 정보는 많아지고 어디를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오답률은 오답률대로 높아지는 게지. 절대 그러지 마. 이렇게 풀란 말이야. 자, 17번. 자, 윗글의 글쓴이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논지로 알맞은 것은 그랬지. 그럼 결국 이 지문을 통해서 굳이 안 읽어봐도 아 그렇구나. 세 사람의 역사적 환경에 따라서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라는 그런 얘기지. 그러면 17번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이 4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 볼까요? 기역 디귿이 서술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더니 가나 다를 보니까 어때?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평가지. 아 그러면 18번 문제는 아예 문제 자체가 나달락을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줘야 돼. 그리고 1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달락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지. 그럼 얘가 이해 가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일단 이 지문은 가, 나, 다, 라의 중심 문장을 찾는데 이 지문은 거의 2번 원칙 있지. 일반적 진술이 거의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지문을 분석을 하고 지문의 틀을 잡은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아, 이 답지는 어디를 봐야지? 이 문제는 어디를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3분 안에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18번의 답은 여러분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그나마 여러분 이 A형 인문 지문 문제는 지문 독해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 자체도 어렵지 않은 게 비문학에는 크게 5가지 능력이 있어. 어휘 능력, 사실적 사고 능력, 추리상상적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이 중에서 A형과 B형을 가릴 수 있는 게 뭐냐면 A형은 주로 사실적 사고 능력 위주로 문제를 내고 B형은 추리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 위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아, 결국 A형 독서는 지문의 양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지문의 정보도 나름대로 쉬운 편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사실적 사고 능력 위주로 많이 나와요. 자, 이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A형은 B형에 비해서 쉽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쌤이가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B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B형. 자, B형. 자, 19번에서 자, 21번 지문이 나왔죠. 자, 이 지문도 여러분 인문 지문이에요. 근데 이건 인문 지문 중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철학적 지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A형은 가, 나, 다, 라까지 있었지. 자, 단락 붙여봐. 맙소사.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나와. 확실히 B형은 A형에 비해서 정보의 양이 많지. 자, 그리고 여러분 문단 앞에 있는 접속어 체크하라고 그랬다. 이건 앞으로 약속이야. 아, 라달락에서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뒤집는구나. 그 다음에 마달락에서 뭔가 내용이 전환되는구나.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달락. 자, 가달락 여러분 마지막 문장에 보면 즉이라는 말이 나왔지. 즉. 즉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같아요. 난 바보야. 즉 머리가 안 좋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같은 말을 왜 2번 할까? 술 마셔서? 아니지. 중요하니까. 그래서 즉이 나오면 보통 앞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두면 거의 맞아. 자, 밑줄거. 둘째 줄. 가장 널리 알려진 회의론은 근세 철학의 창시자인 데카르트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그는 의심이 전혀 불가능한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 체계적으로 의심하는 법을 만들었다라고 그랬네. 자, 그럼 일단 가달락에는 이 글의 제재인 자, 데카르트의 회의론이 나옵니다. 아, 일단 이 글의 제재가 데카르트 회의론이야.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각 단락의 중심 문장을 찾을 때 데카르트의 견해를 염두에 두고 데카르트의 견해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데카르트가 회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데카르트 회의. 그럼 각 단락의 중심 문장에도 데카르트 회의 이런 말이 들어가 줘야 되겠지. 자, 나단락 봅시다. 밑줄 거. 그가 의심, 즉 회의시. 데카르트가 회의한 첫 번째 범주 동그라미 쳐 지식은 감각에 의한 지식이다 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데카르트는 뭔가 계속 의심을 한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데카르트가 의심한 지식 첫 번째야. 첫 번째는 무슨적인 지식? 감각적 지식이란 얘기지. 감각에 의한 지식을 데카르트가 의심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구체적 진술이야. 신경 쓰지 마. 결국 나달락의 앞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는 이유는 데카르트 회의가 의심이야. 이 단어가 들어갔어. 즉 첫 번째 원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 진술.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진술에 의해서 일단 나달락의 중심 문장은 맨 앞이야. 뒤엔 읽지 마. 그러면 첫 번째가 나오면 그 다음 단락에는 몇 번째가 나왔을까? 두 번째가 나왔겠지. 그러면 두 번째로 그가 의심한 건 뭐냐? 밑줄 거. 다달락. 감각적 지식만이 지식의 전부는 아니다. 아, 그러면 데카르트가 의심한 건 감각적 지식 이외에도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얘기지. 참고 삼아서 그거의 예로 수학적 지식의 예를 들었네. 아, 그러면 결국 데카르트는 감각적 지식 한문 좀 적을게. 외에도 의심을 했지. 두 번째로 감각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지식도 의심을 한 거야. 이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수학적인 지식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가서부터 다까지에 대한 얘기는 뭐야? 데카르트는 계속 의심했구나. 그런데 라달락에서 그러나가 나왔지? 그러면 앞에는 데카르트가 의심했다니까. 그럼 라인은 데카르트가 의심하지 않은 게 있겠지. 문단 앞에 접속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자, 라달락을 봐. 그러나 데카르트는 아무리 의심을 해도 데카르트 의심이야. 의심하는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지.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근거를 드니까 결국 라달락의 중심 문장도 맨 앞문장이 되겠지. 자, 그런데 데카르트는 이런 건 의심을 했지. 하지만 그러나 데카르트는 결국 존재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나 데카르트는 존재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즉 A라는 사람이 어떤 지식을 의심을 할 때 지식은 의심하는 게 되겠지만 그 의심을 하는 존재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내용이 뭔가 바뀌겠네. 밑줄거. 데카르트가 찾은 이러한 존재의 확실성의 토대는 그리 튼튼하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왜 중심 문장이냐? 필자의 의견이지. 근데 내 생각에는 데카르트의 견해가 틀린 것 같아. 아는 것 같아. 자, 결국 마달락에는 앞문장이 필자의 의견이야. 데카르트의 아까 존재는 의심하지 않았지? 어떤 존재의 확실성. 자, 이거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고 있냐면 비판이 들어갔고요. 자, 마지막 단락. 맨 마지막 문장 밑줄거. 그는 회의를 시작했지만 철저한 회의론자가 되지는 못했다는 얘기지. 자, 데카르트에 대한 평가가 또 들어가지. 결국 데카르트는 회의론자이긴 했지만 철저한 회의론자는 되지 못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 자, 철저한 회의론자는 뭐까지도 의심했을까? 물론 지식도 의심을 했겠지만 또 뭐도 의심했겠어? 데카르트가 의심하지 않은 이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해야 철저한 회의론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제 이 지문의 내용이 이해가 가요. 일단 이 지문의 내용은 이거야. 데카르트는 자, 중심 문장 얘기해 볼게. 데카르트는 지식에 대한 회의는 했지만 존재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철저한 회의론자가 되지 못했다. 이게 결국 이 지문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지. 결국 이 지문의 각 단락의 중심 문장은 접속어도 사용해봤고 글 전체의 제재인 데카르트, 의심, 회의 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중심으로 찾아봤고 그 다음에 일반적 진술, 사실과 의견이 있을 때는 의견이 중요하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지문의 틀을 잡아낸 거라고. 자,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정말 대단한 비문학 강의예요. 정말 독서 강의죠. 자, 19번. 윗글의 집필 의도. 이 문제는 어렵지 않죠. 결국 이 지문은 데카르트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거에 대한 한계를 얘기했으니까 19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20번. 윗글의 데카르트와 철저한 회의론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대표적인 추리 상상적 사고 능력 문제야.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을 한 단계 추리 발전시켜서 낸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 추리 문제보다 어려울 수밖에, 아니, 단순 사실적 사고 능력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봐. 데카르트가 의심한 건 철저한 회의론자들도 다 의심을 했어. 다만 데카르트와 회의론자의 차이점은, 철저한 회의론자의 차이점은 이 존재를 얘네들은 의심을 했고 데카르트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자, 미음 볼까요? 미음. 영속적인 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미음은 여러분 틀린 게 존재에 대한 의심은 데카르트는 하지 않았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데카르트는 하지 않았으니까 미음 아웃이고. 리을.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의심할 수 있다? 아니지. 존재 자체는 의심할 수 없으니까 존재가 의심한다라는 사실조차도 의심할 수 없겠지. 결국 리을도 데카르트엔 해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 아웃이고요. 그럼 일단 리을 미음이 들어간 4번 5번 지워지고. 자, 티그. 의심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서 의심하는 주체는 필요하지. 다만 데카르트는 그 존재를 의심을 안 한 거고 회의론자들은 그 존재를 의심한 거고 필요하긴 하지. 자, 그러니까 디귿은 여러분 공통된 거 맞고요. 니은. 어떤 지식을 상상만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 그 지식은 확실하지 않다. 가달락을 봐. 가달락의 내용을 가지고 데카르트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데카르트가 말한 건 무조건 회의론자들도 의심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데카르트가 의심한 건 철저한 회의론자들도 다 의심을 했어. 다만 철저한 회의론자들은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했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니은이 데카르트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에게도 철저한 회의론자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가달락의 내용을 얘기했을 때 맞는 거고. 자, 기억. 꿈속의 지식 중에는 감각적 지식이 아닌 것이 있다. 기억은 여러분 다달락에 나왔지? 다달락에 나왔다는 얘기는 데카르트가 인정을 한 거고 데카르트가 의심한 건 결국 철저한 회의론자들도 의심을 했다는 얘기지. 결국 맞는 건 기억, 니은, 디귿. 자, 답은 몇 번? 자, 3번이 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21번 먼저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21번 문제 보기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어느 단락을 여러분 읽냐면 라단락을 잠깐만 읽어봐. 자, 다단락 라단락을 읽어봐. 자, 21번 문제 보기를 읽고 다하고 라를 읽어봐. 한 20초 줄 테니까. 자. 읽어라. 내 얼굴 본다고 뭐 나오니? 자, 읽었지? 자, 그러면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21번 문제 보기에 통 속의 뇌가 있지. 그럼 결국 통 속의 뇌는 지문의 내용대로 한다면 결국 누가 만들어낸 세계야? 그렇지. 악마가 만든 세계지. 결국 이 통 속의 뇌는 악마가 만든 세계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다단락의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지. 셋째 줄. 악마가 존재하여 사실은 2 더하기 3은 4인데 우리가 2 더하기 3을 더할 때마다 5처럼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다단락의 내용을 보면 2 더하기 3은 4야.
지문의 내용대로 할게. 내가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고. 근데 악마가 우리의 생각을 조작해서 2 더하기 3은 5라고 만들어낸 거라고. 결국 우리의 통속에 대해서는 2 더하기 3을 뭐로 인지해? 5로 인지하지. 실제로는 몇인데? 4인데. 그러면 4번이 왜 답이 됐느냐? 통속의 뇌의 세계에서는 2 더하기 3이 4이면서 동시에 5가 아니지. 2 더하기 3은 통속에 대해서는 4로밖에 안 나온다고. 자, 결국 21번의 4번 답지가 결국 다달락의 내용과 틀리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1번 답지는 가달락에서 나오고요. 2번 답지도 가달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3번 답지 다달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자 그런 정보죠. 자, 21번의 답은 4번. 자, 여기서 19번 문제를 제외하면 20번, 21번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지문의 내용도 어렵고 문제 자체가 추리 상상적, 비판적 능력이기 때문에. 자, 이쪽 보죠.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B형 독서는 자, 첫 번째 특징이 지문의 양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도 굉장히 어려운 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제도 추리 상상적 사고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읽어볼게요. 밑에 위에 얘는 A형과 B형에서 각각 출제된 인문 영역 지문 문항이다. A형 지문은 B형 지문에 비해 확실히 정보의 양이 적고 정보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용이한 지문이다. 그리고 문제 또한 사실적 사고 능력에 기반한 쉬운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B형은 이와 달리 지문에 제시된 정보의 양이 많고 정보의 내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문제도 사실적 사고 능력보다는 추론 혹은 비판적 사고 능력과 관련된 문항들이 제시된다. 근데 이거는 A형이 B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이번 A형 지문 중에서도 과학기술 지문 같은 건 굉장히 어려웠어. 즉 A형이라고 다 쉬운 것만 나온 건 아니고 B형이라고는 다 어려운 것만 나온 건 아니야. 난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건 A형, B형 모두 비문학 독서는 어렵게 공부해. 다만 A형 친구들은 조금 쉽게 나올 뿐이고 B형 문제들 친구들은 조금 어렵게 나올 뿐이야. 공부 방법은 똑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독서 강의는 A형하고 B형의 차별성을 주진 않아. 왜? 지문 독해의 원칙이 다르진 않고 어차피 독서 비문학 지문은 교과서가 아닌 지문에서 나와. 그럼 결국 모르는 지문을 누가 꼼꼼하게 잘 분석할 수 있느냐. 그 원리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 A형 친구들이라고 꼭 쉽게 B형 친구들이라고 꼭 어렵게만 나오는 건 아니야. 적절하게 배분이 되겠지. 다만 A형은 5개의 지문 중에서 조금 쉬운 게 많이 나올 뿐이고 B형은 어렵게 나오는 게 많을 뿐이야. 그 차이점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A형 독서와 B형 독서의 차이점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런데 A형 독서와 B형 독서의 차이점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 자, 그 내용을 여러분 알기 위해서 자, 지금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A형 29번, 30번 문제는 절대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B형 29번, 30번 자, 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 이건 시간을 굳이 안 재서 풀어도 돼. 자, 일단 네 문제 먼저 풀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A형과 B형 독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바로 독서 지문과 관련된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거기 A형 29번에서 자 30번 이게 여러분 독서 중에서도 독서 지문이야. 아, 뭐야 이게. 자,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29번 문제를 볼게요. 예지와 승수의 독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물었지. 자, 29번에 3번이 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지문을 보면 3번 답지와 예지와 승수는 모두 책을 읽어나가면서 읽은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그랬지. 근데 읽은 내용을 재구성하려면 지문의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승수는 지문의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야.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재구성하냐고. 결국 3번 답지는 예지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30번 문제 볼게요. 기억에 대한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지. 실제로 기억은 승수가 어떻게 해야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비대칭적 시선이라든지 체화라든지 전자, 파노티콘 이런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30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A형 독서 지문은 실제로 지문이 독서법과 관련된 지문이 아니라 실제 어떤 독서 사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사례만 알면 쭉 풀어나가면 돼. 자, 그런데 B형 29번에서 30번 문제를 보면, 자, 똑같이 29번, 30번인데, 자, B형 29번에서 30번. 자, 독서 지문은, 자, 29번. 윗글의 필자인 A와 보기의 필자인 B의 독서 태도를 비교한 내용으로 또 보기가 나오면서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나가는 어떤 비판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29번 문제 보기는 맨 마지막에 보면 이로 보아 독서는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29번에 5번이 답이 되는 이유가 B는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지. 자, 29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30번의 답은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첫째 줄 봐봐. 독서를 할 때에는 결코 의문만 일으키서는 안 된다. 이 의문을 자꾸 일으키려고 그러면 안 돼. 물론 모르는 게 있으면 자꾸 질문을 하고 깨달아야 되겠지만 자꾸 질문을 만들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30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지. 자, 그런데 B형의 독서 지문은 실제로 지문 자체가 매현에게 쓴 홍대용 지문이면서 지문 자체가 독서법과 관련된 그런 지문이야. 실제로 A형과 B형 독서 지문의 이런 차이점은 5월 예비평가뿐만 아니라 11월에 치러진 고2 교육청 시험에서도 이런 패턴, 그 다음에 쌤이 첫 시간에 얘기했지, EBS 수능 스타트 A형, B형 거기 한 회씩 문제가 실려 있는데도 거기에도 이런 패턴을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야. 실제로 수능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결국 B형 친구들은 독서 지문에 나와 있는, 독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독서 관련 배경 지식, 즉 독서법과 관련된 그런 지문은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겠지. 자, 읽어볼게요. A형과 B형의 독서 지문과 문항의 위를 통해 비교해보면 A형의 경우는 읽기를 수행하는 사고 과정을 제시한 지문을 통해서 독서 전략과 방법을 분석하고 추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B형의 경우는 고전 자료, 꼭 고전이 아닐 수도 있어, 독서 관련 지문을 선정하였다는 점, 독서 전략 및 독서 태도라는 용어를 노출시켜 묻던 점에서 A형과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결국 A형과 B형, 이제 정리를 하자. 독서 지문 중에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언어 지문은 A형과 B형 차이점이 없어. 똑같이 공부를 해. 다만 B형 친구들은 A형 친구들에 비해서 독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독서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보고 넘어가라는 얘기고, 그 내용은 쌤이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또 해줄 거예요. 그런 지문들 다 보여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어때? 쌤하고 지금 4강에서 비문학, 독서의 모든 걸 들어봤는데 굉장하죠. 확실한 하나의 원칙을 갖고 그 원칙을 자꾸 지문에 적용을 해야지, 자꾸 지문의 내용을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면 안 된다라는 사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국 독서가 잡히면, 문법이 잡히면, 독서와 문법이 잡히면 수능 국어 만점 나옵니다. 쌤 장담하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길 안에, 그 방법 안에 들어선 거야. 쌤도 정말 열심히 달릴 거거든. 여러분도 열심히 달려줬으면 좋겠어. 수능 1등급 아니 만점을 위해서. 벼룩쌤은 우리 벼팸들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